포드 자매의 이야기 속에 포드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 아름다움, 전 세계가 알아보는 성, 그리고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까지. 샬롯 포드와 앤 포드는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두 사람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도시 전체가 그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중력을 지닌 일이었습니다. 끌어당기고 붙잡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부와 사치 혹은 넘치는 특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동화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던 대가를 요구하던 세계에 태어난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에서 포드라는 이름은 모든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사생활과 자유, 그리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설계자 헨리 포드 2세 샬럿과 앤 포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아버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문 속 전설도 아니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회장도 아닌 그 뒤에 모든 것을 형성한 실제 인간을 말입니다. 헨리 포드 2세는 1917년 9월 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드셀 포드의 장남이자 헨리 포드의 장손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회사를 세우고 미국 제조업을 영원히 바꾸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재산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헨리 2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유산의 무게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어본의 페어레인에서 자랐고 이후에는 그로스포인트 팜스의 세인트 클레어, 호숫가에 있는 에드셀과 엘리너 포드의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물가에 자리한 50개 방짜리 대저택은 집이라기보다 하나의 사적인 왕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코네티컷의 호치키스 스쿨에 다녔고 이후 예일에 진학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사교계의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는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원조 헨리 포드는 194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보다 2년 앞선 1945년에 이미 헨리 2세를 해군에서 불러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던 회사를 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겨우 27세였고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철없는 플레이보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진지하게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그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상장된 글로벌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사장으로, 1947년부터 1979년까지 최고 경영자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르망에서 페라리의 지배를 깨뜨린 포드 GT4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포드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4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그는 리 아이아코카를 고용했고 나중에는 그를 유명하게 해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때로는 그냥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머스탱을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1956년에는 회사를 상장해 6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크 더 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는 애정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당시 포드 왕조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주 낯선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 2세의 거대한 성격은 사업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요트와 예술을 좋아했고 자신만큼이나 존재감이 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겼습니다. 막대한 직업적 권력과 불안정하고 넓게 뻗은 사생활이 결합되면서 그의 딸들이 자라며 바라본 아버지는 언제나 적어도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사회에 나타나는 진지한 산업가이자 어떤 순간에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충동적인 남자였습니다. 가족의 기반 그 산업 거인의 뒤에는 포드라는 이름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1940년 헨리 포드 2세는 앤 맥도넬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침착했으며 깊은 가톨릭 신앙을 지녔고 뉴욕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사우샘프턴에서 열렸고 풀턴 제이 신주교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언론은 마치 왕실 결혼식을 다루듯 그 결혼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결혼은 24년 동안 이어졌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1941년 4월 3일에 태어난 샬럿, 1943년에 태어난 앤, 그리고 아들 에드셀 포드 2세였습니다. 두 딸은 미국 상류층의 중심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맨해튼 아소번가의 3층짜리 아파트, 세인트 클레어 호숫가의 가족 저택, 그리고 사우샘프턴의 여름 별장을 오가며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샬럿은 코네티컷 노로턴의 성심수녀원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 가듯 매 시즌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주변을 드나드는 대통령, 외교관, 산업계 거물들을 만나는 일도 그들에게는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샬럿은 언니였습니다. 침착하고 이미지에 민감하며 의지가 강했고 사진 속에서는 거의 왕족처럼 보이는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절제된 우아함과 아버지의 결단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애는 2살 아래였고 성격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며 더 자연스럽고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쪽은 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인이 될 무렵 그들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름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분명해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공기까지 바꾸어 놓는 거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여성들이기도 했습니다. 헨리 포드 2세는 무기력하거나 텅 빈 딸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샬롯도 앤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던 세계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된 길들은 대부분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혼이 포드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흔들린 고정점 그들의 어린 시절을 지탱하던 안정감은 공개적인 파탄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은 이혼은 1964년에 일어났습니다. 헨리 포드 2세와 앤 맥도넬 포드는 2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럽고 거침없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헨리의 성격과 차갑고 절제된 품위를 지닌 앤 사이의 긴장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헨리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베토레라는 이탈리아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지닌 여성이었으며 거의 모든 면에서 첫 번째 포드 부인과 달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자 그 소식은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처럼 언론에 퍼졌습니다. 사교계 칼럼은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갔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켜봤고 미국 전체가 지켜봤습니다. 이미 20대 초반이었던 샬럿과 앤에게 그 이혼은 자신들이 서 있던 땅이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고정점이었던 가족, 아소번가의 아파트, 사우샘프턴의 계절들, 단단한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소번가의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딸도 그녀와 함께 옮겨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포드라는 이름과 돈, 상류 사회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그들의 세계가 더 이상 돌 수 있는 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Z셋의 3부모의 결혼이 무너진 뒤 자매는 새로운 국제 엘리트 세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언론이 이미 이름 붙인 세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Z셋이었습니다. 파리, 생모리츠, 모나코, 뉴욕을 오가며 사는 부유한 사교계 인사들, 유럽 귀족들, 미국 상속녀들, 산업가들이 뒤섞인 국제적인 세계였습니다. 포드라는 이름과 사진에 아름답게 담기는 얼굴을 가진 샬럿과 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 세계의 고정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샬럿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속녀 중 한 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그녀가 제키 케네디만큼 유명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960년 그로스 포인트에서 데뷔 파티를 열었는데 그 비용은 약 25만 달러였고 언론은 그것을 세기의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앤의 데뷔 파티도 2년 뒤 비슷한 주목을 받았고 비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이 젊은 여성들의 삶을 대중이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신호였습니다. 가십 칼럼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주간지는 그들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또 따로 Z셋 세계의 다양한 남성들과 만나곤 했습니다. 유럽 귀족, 부유한 플레이보이 한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국제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샬럿은 그 시절 프랭크 시나트라와도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훗날에는 이 이야기를 종종 즐거운 듯 언급하곤 했습니다. 두 자매는 이미 유명한 이름에 따라 붙는 특별한 종류의 유명세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이후 그 유명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젊고 아름답고 독립적으로 부유했으며 동시에 이전의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의 Z셋 세계에서 그것은 아주 특정한 관심을 끌어들이는 조합이었습니다. 샬르엇의 논란이 된 결혼 자매 중 한 명은 사회적 기대와 가족의 바람을 거스른 결혼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시기 그들의 삶에 들어온 남자들은 이후에 많은 일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특히 샬럿과 세상을 놀라게 한 결혼이 그랬습니다. 1965년 12월 그 시대 가장 화제가 된 결혼식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성당도 아니었고 화려한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한 모텔 스위트룸에서 판사를 불러 진행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샬럿 포드는 24세였습니다. 신랑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는 56세였습니다. 니아르코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초대형 유조선 제국을 세운 그리스 해운 재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시대에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복잡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샬럿 이전에 이미 3번 결혼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아내였던 유제니아 리바노스와는 4자녀를 두었고 그녀는 샬럿과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와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니아르코스는 1964년 여름 거대한 3개의 도시대를 가진 스쿠너 크리오로를 타고 샬럿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두 가족은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발전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 가문의 딸이 자신보다 32세나 많은 남자와 멕시코에서 비밀리에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포드 가족은 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원했습니다. 헨리 포드 2세는 한 친구가 새 사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샬럿은 결혼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딸 엘레나는 1966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2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샬럿은 1967년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니아르코스는 엘레나의 양육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 사실상 서로 다른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니아르코스는 유럽 전역을 끊임없이 여행했고 샬럿은 어린 딸과 함께 뉴욕으로 돌아가 정착했습니다. 신혼여행 자체에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불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생모리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니아르코스의 샬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처 유제니아와 4자녀가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호텔에 머물렀고 엄청난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용한 신중함 속에서 결혼 초기를 보냈습니다. 이전 가족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호텔에 머무는 신혼부부의 모습은 샬럿이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디슨 상속과 샬럿의 회복력, 샬럿의 짧은 결혼이 남긴 결과는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엘레나에게 그 결말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쓰라린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니아르코스는 1996년 4월 취리히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엘레나의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120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그중 20%를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남겼고 나머지는 유제니아 리바노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조카 그리고 조카 손자에게 남겼습니다. 샬럿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인 엘레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생물학적 딸이므로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스위스와 이후 그리스 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법원은 1997년 엘레나가 실제로 니아르코스의 생물학적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리스 법에 따라 상속권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제국은 그녀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샬럿은 이후 두 번 더 결혼했습니다. 1973년에는 섬유업 가문 출신의 제이 앤서니 포스트먼과 결혼했지만 이 결혼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에드워드 다운 주니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예절서 작가로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샬럿 포드 의류 컬렉션을 선보였고 현대적 매너에 관한 베스트셀러 2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뉴욕 병원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자선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자신의 배경과 세대의 여성들이 흔히 하던 방식으로 시간을 내어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1978년 누군가 그녀에게 포드 자동차 회사 이사회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게다가 자신은 여자아이로 태어났고 그것으로 이미 답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쓴맛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담담한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샬럿 포드는 2025년 12월 21일 뉴욕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부고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글은 그녀의 따뜻함, 우아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묘사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싸웠지만 패소했던 딸 엘레나는 훗날 포드 가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임원직에 올랐고 최고 고객 경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엘레나는 한때 자신의 할아버지 헨리 포드 2세가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고 자신의 포드 F 픽업 트럭으로 수동 변속 운전을 배우라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포드의 유산은 니아르코스의 재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늘 곁에 있었던 할아버지를 통해 엘레나에게 다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앤의 길과 조용한 싸움 언니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동안 앤 포드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규정하게 될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샬럿의 이야기에 회복력과 뒤늦은 연결의 색이 있었다면 여동생 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제트색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글을 읽지 못하는 한 어린 여자아이와 깊이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앤 포드는 더 조용한 쪽이었습니다. 샬럿보다 2살 어렸고 같은 제트색 교육, 같은 데뷔탕트색에 같은 사교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샬럿에게 계산된 침착함과 이미지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앤에게는 따뜻함과 유머가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더 쉽게 웃고 더 빨리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매를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앤은 자신의 이미지를 덜 의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965년 12월 샬럿이 멕시코에서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와 비밀리에 결혼하던 바로 그 주에 앤은 잔카를로 우지엘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0대 때 뉴욕으로 이주한 잘생긴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30세였고 앤은 22세였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는 이 결혼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지엘리는 이혼한 남자였고 이전 결혼이 아직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포드 집안 어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민사 결혼식은 포드 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샬럿의 결혼식이 있은 지 겨우 2주 뒤였습니다. 가십 칼럼들은 여동생이 언니에게 묻히지 않기 위해 서둘러 결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앤과 잔카를로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66년 12월에 태어난 아들 알레산드로와 1970년에 태어난 딸 알레그라였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편안하고 사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약 1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앤은 1974년에 이혼을 신청했고 이후 알레산드로와 알레그라를 거의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혹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알레그라가 3살에 가까워질 때쯤 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알레그라는 오빠와 같은 방식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와야 할 것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 노력 없이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 이해력, 눈앞의 것을 처리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알레그에게는 엄청난 싸움을 요구했습니다. 앤은 딸을 의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한 의사는 여러 차례 잔인했던 과정 중에서도 특히 냉혹한 순간에 알레그라를 시설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는 거절했습니다. 사교계 여성에서 옹호자로 한 어머니의 직감은 딸과 같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평생의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1976년 알레그라가 3살쯤 되었을 때 그녀는 심각한 학습 장애 진단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어려움은 상당했고 전문가들은 그녀가 결코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으며 가족이 속한 세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식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애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더 나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단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인내와 고단함, 그리고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의 작업이었습니다. 학교를 찾고, 가정교사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회의에 참석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알레그라 같은 아이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임상적이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무심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직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단서와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가득한 말을 해서 애니 상담실을 나설 때 들어가기 전보다 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애는 나중에 자신이 때때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고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를 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녀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고립감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닥쳐오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는 어머니에게 알레그라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래 미뤄 왔던 대화였지만 생각보다 쉽게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그 초기 시절 가장 힘든 하루에 함께 있었습니다. 앤이 알레그라를 케이프코드의 특수교육 기숙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습니다. 앤은 훗날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앤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그녀가 그 고립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녀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앤 포드는 자신의 사교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전업으로 활동하는 옹호자가 된 것입니다. 1989년 그녀는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Disabilities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그녀는 조직을 크게 성장시키고 워싱턴 DC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국 교육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학습 장애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장애위원회에 임명되어 학습장애 분야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으로부터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리젯 H. 사르노프 어워드를 받았고 레슬리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드라는 이름이나 돈, 인맥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가 15년 동안 자신을 깊이 낮추고 단련시킨 현실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다른 부모들도 그것을 알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그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Laughing Allegra였습니다. 그 제목은 책을 쓴 여성과 그 책의 중심에 있는 딸의 정신을 잘 담아냈습니다. 그것은 알레그라를 키운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회고록이었습니다. 잘못된 출발, 실패한 학교들,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임상적인 언어로 말하며 한 어머니를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만들었던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올바른 도움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딸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신을 위한 공간을 좀처럼 마련해 주지 않던 세상에서 발을 디디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앤은 나중에 글을 쓰는 동안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쓰는 문제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내면적이고 너무 내 삶에만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책을 읽은 거의 모든 부모가 그 안에서 자신이 아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단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책은 Books for a Better Life Award 최종 후보에 올랐고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앤은 3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On Their Own, A Special Mother, The Forgotten Child였습니다. 각각의 책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알게 된 영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말했고 조용히 로비 활동을 했으며 이제 막 그 길의 시작에 선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힘들게 얻은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알레그라는 결국 뉴욕주 북부로 이주해 독립적인 삶을 꾸렸습니다. 2012년 5월 5일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알레산드로도 자녀를 두었고 앤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앤 포드는 장카를로 우지엘리 이후 2번 더 결혼했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뉴욕 방송계에서 잘 알려진 얼굴이었던 텔레비전 뉴스 앵커척 스카버러와의 결혼이었고 이후 한 번 더 결혼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모두 3번 결혼한 셈이며 훗날 회고록 A Fascinating Life에서 특유의 건조한 유머로 그 모든 결혼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혼, 옹호 활동의 세월, 책,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모두 지나도 앤 포드의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정의하는 것은 포드라는 이름도 사교계 여성이라는 이미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딸과 첫 번째 대답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머니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균열 자매가 각자의 길을 찾아가던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2번 잃었습니다. 샬럿과 애니 제트셋 시절의 잔해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세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딸들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헨리 2세는 1965년에 크리스티나 베토레와 결혼했습니다. 그 해는 첫 번째 아내 앤 맥도넬이 아이다호에서 마침내 이혼을 확정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화려하고 국제적인 인맥을 지닌 여성이었으며 한동안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계 무대에서 대표하는 역할에 진심으로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불안정하고 까다롭고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의 한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1976년에 별거에 들어갔지만 이혼은 1980년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무렵 헨리는 이미 몇 년째 캐슬린 듀로스, 즉 캐시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출신의 전직 모델이자 과부였고 헨리가 평생 머물렀던 사교계에서는 물려받은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헨리보다 23세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1969년 한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1975년 헨리는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채는 캐시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후 그의 공적인 삶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설명하지 말라. 헨리와 캐시는 1980년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해는 헨리와 크리스티나의 이혼이 최종 확정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캐시가 심령적 안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샬럿과 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빠 에드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은 크리스티나를 좋아했습니다. 1970년대 내내 그 결혼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그녀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듀로스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포드의 딸들이 자라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든 샬럿과 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결혼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소원함은 실제였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헨리는 결혼식 며칠 뒤 유럽에서 앤의 아파트로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뉴욕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그가 있는 곳은 훨씬 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남자들의 늦은 밤 전화가 그렇듯 자신의 자식들에게 바깥에 남겨진 기분이 어떤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균열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 2세가 1987년 9월 29일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침대 곁에는 아들 에드셀과 캐시가 있었습니다. 샬럿과 애는 없었습니다. 그는 70세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로스포인트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린 비공개 예배 후 화장되었습니다. 그는 묘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마지막 충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캐시를 위한 신탁에 남겼고 캐시가 평생 그 수익을 받도록 했으며 그녀가 죽은 뒤 남은 재산은 6명의 손주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세 자녀인 샬럿, 앤, 에드셀은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망 3년 전에 녹화한 영상 유언장에서 이 결정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미 부유하고 세금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영상이 가족이 재산을 두고 싸우는 일을 막아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캐시와 의부사들 에드셀 사이에 신탁 지배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1988년에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되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캐시는 평생 매년 약 1천만 달러의 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2020년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신탁에서 지급된 총액은 수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샬럿과 앤은 다른 출처에서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세계, 그 제국과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 자신들이 참석을 거부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재편했다 하는 사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소원함에는 특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자매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풍족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캐시의 결혼식을 둘러싼 균열이 아버지 자신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로 굳어졌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사적으로 녹화한 법적 문서 안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닿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포드 자매가 남긴 오래가는 유산부와 이름을 넘어 포드 자매의 진짜 이야기는 변화와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국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두 삶을 바라보면 유독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샬럿과 앤 포드는 아름다움, 사회적 우아함, 올바른 결혼, 올바른 주소를 중시하는 세계의 장식품처럼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유명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이미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세계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데뷔탕트 무도회, 결혼해야 할 좋은 가문들. 하지만 그 대본이 끝난 뒤 그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본은 꽤 빨리 끝났습니다. 1960년대의 결혼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20대의 그들에게 너무나 완전하고 영원해 보였던 Z셋 세계는 이제 오래된 잡지 사진 속에나 남아있는 무언가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사진으로 담기에는 더 어려웠지만 살아가기에는 더 진짜인 것이었습니다. 샬럿은 자신의 에너지를 패션, 예절,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딸 엘레나 곁에 있어주는 일에 쏟았습니다. 엘레나의 어린 시절에는 사라진 아버지가 있었고 훗날에는 오지 않은 상속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샬럿은 사람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책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병원 이사회에서 일했습니다. 이혼과 소원함, 자신들이 태어난 세계를 규정했던 세대의 퇴장을 지나면서도 여동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2025년 12월 84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 대해 가장 따뜻하게 말한 사람들은 그녀를 포드 상속녀가 아니라 친구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는 훨씬 더 예상 밖의 것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준비시킨 것과는 다른 종류의 어머니가 필요했던 딸이었습니다. 의료 권위에 맞서 싸우고 시스템을 헤쳐나가고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 곁에 포기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애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처지의 다른 부모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앤 포드는 오랜 옹호 활동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초기에 느꼈던 혼란, 너무나 거대한 것을 혼자 마주하고 있다는 감각,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만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부모들에게 닿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적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려는 그 충동은 1960년대 잡지 사진 속의 두 여성을 보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데뷔탕트 드레스를 입은 유명한 상속녀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가의 딸들, ZZ 세계의 고정인물들. 하지만 사진은 언제나 이야기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히지 않는 부분들이 대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낸 이름 포드 자동차 회사는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903년 헨리 포드가 붙인 그 이름을 여전히 달고 있으며 여전히 트럭과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는 그가 상상하기 어려웠을 세계를 위해 전기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회사에 대한 가족의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졌습니다. 경영권은 오래전에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들에게 넘어갔지만 가족 구성원들은 여전히 회사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에드셀 포드 2세는 회사와의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샬럿의 딸이자 헨리 2세의 손녀인 엘레나 포드는 그리스 법정에서 상속 소송에 패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포드의 유산에 닿은 그 아이는 포드 가문 여성 최초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임원직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8년 10월 최고 고객 경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여러 인터뷰에서 할아버지 헨리 포드 2세와 나눈 유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포드 F100 픽업 트럭으로 수동 변속 운전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헨리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와 딸들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었든 엘레나는 법적 다툼과 가족의 소원함, 논란이 된 유언장들이 닿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샬롯은 그 모든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딸이 가족 회사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았고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으며 포드 자매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미국 왕조의 긴 역사 속 한 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샬롯과 앤은 끝까지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크로스포인트 컨트리 클럽에서 마드라스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며 고전 대신 만화책을 읽던 두 소녀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서로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앤 포드가 최근 몇 년 사이 회고록 A Fascinating Life를 출간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썼습니다. 유명한 증조 할아버지, 데뷔탕트 무도회, 지중해 항해, 윈저 공작 부부와의 저녁 식사, 백악관에서 트위스트 춤을 가르친 일, 모험과 상실, 결혼과 이혼, 알레그라, 일, 그리고 세월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그 삶은 그 제목을 받을 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헨리 포드 2세는 그로스포인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린 비공개 예배 후 유골이 뿌려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묘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를 만든 남자는 죽음 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딸들은 훨씬 더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등장했던 사교면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였습니다. 샬럿과 앤 포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국을 운영한 아버지와 겉으로는 동화처럼 보였던 어린 시절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화란 덱의 화려함이 사라진 뒤에 무엇이 남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20대에 맺은 결혼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는 멀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요트와 아파트, 세기의 데뷔탕트 파티들은 그런 세계가 늘 그렇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른 일에 바쁜 사이에 말입니다. 남은 것은 사진으로 찍기에는 더 어려웠지만 살아가기에는 더 쉬운 것이었습니다. 상속을 위해 싸우고 패한 뒤 가족 회사에서 일하게 된 딸. 다른 어머니들이 학교 시스템과 홀로 싸우지 않도록 30년을 바친 자매. 세상을 충분히 본 두 여성이 서로에게 가진 것이 주변의 대부분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깊은 우정. 제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그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낯설고 더 개인적인 형태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포드 자매의 이야기가 가족 이름의 무게와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큰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설 뒤에 숨은 삶을 함께 따라가 주세요. 역사 속 가장 흥미로운 인물들에 대한 다음 깊은 이야기도 곧 시작됩니다.